인지치료 너무 중요합니다. 인지치료 정리 잘 하셔야겠고 그 방법들을 모두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번엔 신체적 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역시 이 부분도 최근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얘와 관련된 치료법들에 대해서 보고 갈 겁니다. 첫 번째, 전기경련치료 ECT.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와 뇌의 화학기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ECT 후에 세로토닌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양측성 전신경련이 발생해서 기저핵과 시상과 같은 뇌 심부에 있는 구조들이 경련 과정 중에 영향을 받아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작용기전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작용기전에 대해서 기출이 나왔거든요. 무조건이에요. 85%가 주요 우울장애. 부작용으로 두통, 근육통, 오심 등을 호소할 수 있고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은 기억 상실과 혼돈입니다. 자, 금기. 뇌압 상승과 관련되어 있는 뇌종양, 뇌혈종, 동맥류, 우울증 심부전이에요. ECT. 자, 두 번째 광선치료, 빛에 대한 치료죠. 계절성 정동장애 치료법으로 주로 사용되게 된다. 계절성 정동장애. 계절에 따라서 우울해지는 그런 때가 있더라. 솔방울샘에 의해 생산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데 이거 뭐랑 관련이 돼 있어요? 빛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어둠의 시간이 길어져 태양광선의 노출이 적어지는 겨울에 멜라토닌 생산이 증가되게 되고, 그래서 계절성 정동장애가 나타나게 되므로 광선치료가 가장 흔한 치료법. 부작용, 빛의 사용량에 따라 두통, 눈의 피로, 오심, 발한, 착시, 진정 효과들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얘가 기출됐어요. TMS의 작용기전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례 속에서 주요 우울장애 대상자에게 얘를 사용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얘에 대해서 작용기전을 설명하라 했습니다. 얘는요, 자기장의 빠른 변화를 통해서 뇌표면 피질의 전기 흐름을 유발하는 기술로 두개골을 쉽게 통과해서 통증 없이 대뇌 피질의 세포를 자극할 겁니다. 그래서 전신 발작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뇌 활동에 영향을 줄 거예요. 뇌 활동을 증진시킨다는 얘기예요. 안전하면서도 비침 집적 치료. 그래서 주요 우울장애에 아주 좋다라고 얘기하죠. TMS의 작용기전에 대해서 기출했습니다. 자, 미주신경 자극술. 정기적 장치를 대상자의 피부 아래 이식하고 작용기전, 횡격막 신경에서 뇌 변연계까지 이르러 심박동기처럼 부동 자극을 방출하는 것. 적응증,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우울장애. 수면 박탈 치료. 총 36시간 정도 혹은 부분적으로 대상자가 잠을 못 자게 하는 방법으로 새벽 1시 30분부터 다음날 저녁 때까지 수면 박탈을 유도하는 것. 작용기전, REM 수면을 차단하고 신경 내분비기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우울장애 대상자의 환자에게 적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넘어갑니다. 가족치료예요. 가족치료 너무 중요해요. 역시 사례를 통해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족치료는 가족 구성원의 문제 행동이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상호작용, 성장 과정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은 가족의 하위 체계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족 구성원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치료도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가족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에커만의 정신분석적 가족치료. 주 대상은 개인입니다. 치료의 주 목표는 개인의 개별화예요. 정신분석적 가족치료는 개인을 가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대상자가, 여기 포인트, 숨겨진 과거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숨겨진 과거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 무의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면
괜찮아져. 정신분석적 가족치료에서는 전체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성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 중에 치료의 주 대상자를 선택하게 되고 가족 내에서는 일방향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각자가 서로의 감정이나 욕구를 인지하고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충족한다고 봤어요. 자, 여기에서는 경청, 감정이입, 해석, 중립성 유지 등의 기법을 사용하게 되고 대상자의 전이현상, 저항 등을 다루게 될 겁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제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족, 그 숨겨진 그 문제, 그것을 끄집어냄으로 인해서 해방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체계이론적 가정치료, 보엔입니다. 이 파트는 기출된 파트예요. 자, 보엔의 가족치료는 다른 가족치료보다 인간의 행동과 문제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인 견해를 제시했고요. 가족치료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는데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족은 하나의 체계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 우리 정말 열심히 했던 얘기예요. 가족은 체계이다. 한 가족 구성원의 변화는 가족 전체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 우리 이 얘기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행동 문제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 문제가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다. 정서적 융해 때문에 발생한다. 정서적 융해라는 말. 그리고 탈삼각관계 과정을 통해서 다세대에 걸친 삼각관계 속에서의 개인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에 두었다. 탈삼각관계, 이 삼각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기 분할을 증진시킴으로써 불안의 결과로 생긴 행동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기 분할을 증진시킨다라고 얘기해요. 포인트 주셔야 돼요. 자, 정서적 융해, 탈삼각관계, 삼각관계, 정서적 융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면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분화. 그래서 이 삼각관계라는 말과 자기 분화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이론입니다. 자, 체계론적 가족치료는 자기 분화가 치료 목표인 동시에 성장 목표이고 미분화 가족 자아집합체로부터 개인을 분리시켜 정체성을 확립하고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얻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이해가 너무 중요해지죠. 체계이론적 가족치료는 가족 내 연합성과 분리하고자 하는 힘이 있다고 보았다. 이 두 힘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 상태이다. 연합성과 분리하고자 하는 힘. 체계이론적 가족치료가 대상인 가족과 정서적 접촉을 하되 치료자가 대상인 가족과 정서적인 접촉을 하되 정서적인 객관성과 중립성을 견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개념들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자, 보엔의 가족치료가 있죠. 보엔의 체계적 가족치료가 있는데 그 이론을 적용할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자기 분화에 대한 개념, 삼각관계에 대한 개념을 서술하시고요. 그리고 이 보건교사와 이 학생과의 대화 내용, 이 사례 속에서 자기 분화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쓰고 삼각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개념 서술하고 사례 속에서 보여지는 얘네들을 뽑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가 우리가 사례 속에서 적용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자, 자기 분화라고 하는 것은 지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분화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사고와 감정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 통제력이 있고 객관적이어서 생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감정에 따른 의사결정과 다른 사람의 정서적 반응에 따른 행동, 즉 자율적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융화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분화가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치료의 목표로 삼게 되는 거죠. 삼각관계, 두 사람이 자신들의 정서적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한 사람을 개입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제가 있는 두 부부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녀를 그들 관계에 개입시켜서 불안을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삼각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탈삼각화시키고 자기분화시키자고요. 가족 투사 과정. 미분화된 부모는 특정 자녀와 공생적 관계를 형성해서 미분화에서 오는 자신의 문제를 그 자녀에게 투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투사 정도는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더 심해져요. 자, 다세대 전수 과정. 가족의 자아 분화 수준과 정서적 장애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수된다는 것이다. 형제 순위. 자녀의 출생 순위가 성격 형성과 가족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특정 자녀가 가족의 투사 과정에 선택되는 기전을 이해할 수 있다. 정서적 단절이라는 개념은 원 가족의 미분화와 그에 따른 정서적 긴장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극심한 정서적 분리 양상으로 세대 간의 융해 정도가 심할수록 정서적 단절의 가능성이 높다. 세대 간의 융해 정도가 심하다. 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융해가 너무너무 심하면 가족 구성원은 부모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어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또 다른 가족과의 융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수되게 되죠.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입니다. 역시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이론. 구조적 가족 치료의 관점은 가족이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구조적 결함이 문제를 발생시킨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가족계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구조적 결함. 따라서 가족의 구조와 조직화를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치료 과정을 통해 고착돼 버린 가족의 왜곡된 상호작용 패턴을 수정하고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족 구조란 이 구조적 결함 때문에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 가족 구조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하는 방식을 조직화하는 보이지 않는 기능적 구조를 얘기한다. 다른 구성원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그 방식, 다른 구성원과 관계하는 방식을 조직화하고자 한다. 이게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구성원 간에 존재하는 규칙, 이 관계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구조적 가족 치료의 목표는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로 인해 생긴 증상을 감소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가족 체계의 상호 교류 규칙을 재구조화시키자. 가족 치료의 목적은 가족이 서로 지지하면서 개인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족 체계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이 개념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역시 기출된 적이 있고요. 사례를 통해서 그들의 경계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경계선부터 보도록 할게요. 미누치는 하위 체계를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 단위 체계를 봤어요. 하위 체계 간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존재하는데 경직 상태, 명료 상태, 애매한 상태의 연속적인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 구성원 간의 명확한 경계. 가족 구성원이 있어. 이 가족 구성원 간의 경계가 이렇게 명확해요. 명확한 경계는 가족 안의 하위 체계 사이에서 분리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전체 가족 체계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우리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해요. 봐요. 가족원들 각각의 자율성을 존중해 줄 거예요. 경계는 매우 융통성이 있어서 가족 구성원들이 필요로 할 때 서로 지지하고 돌봅니다. 평등한 관계로서 서로를 존중해 줄 때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정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서는 하위 체계들이 협상할 수 있고 가족들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적, 발달적인 변화에도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서 명확한 경계는 하위 체계 간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증가시켜요. 의사소통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변화를 유용하게 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협상하고 적응하기 위해 가족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은 가족 체계 속에 속해 있으면서 그러면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고 가장 이상적이죠. 명확한 경계입니다. 분리된 경계예요.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성원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위 체계 사이와 가족 밖의 체계와의 관계에서 경직된 상태를 의미하게 되고 지나치게 분명해서 불침투적이다. 지나치게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감 있어. 소외감을 가지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어. 가족 구성원들은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분리되어 있으니까 나만 신경 쓰면 돼요.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독립적이어서 충성심과 소속감이 부족하게 되고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심하게 분리된 체계는 한 가족 구성원의 긴장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거리가 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가족은 반응이 필요로 할 때 반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그 거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의 보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리된 경계예요. 이번에는 밀착된 경계입니다. 이들 사이가 굉장히 모호해요. 경계가 아주 모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심하게 밀착되어 있어요. 경계선이 대체로 미분화되어 있고 침투가 잘 되고 유동적이고 그래서 너무 끈끈한 거죠. 너무 끈끈해요. 그 관계가. 구분 희미해, 거리감 없어, 강한 소속감 있어. 그러니 자율성에는 부정적이겠죠. 방해받고 문제에 대해서 자발적인 대처를 방해합니다.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없을 거예요. 이러한 가족체계는 긴장 상태에서 적응하고 변화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할 수 있고 문제를 점차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경계선이 심하게 밀착된 가족 구조 내에서 한 가족 구성원의 행동은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한 개인의 긴장은 경계를 넘어 쉽게 전파되게 되고 다른 하위 체계로 빨리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놓고 가장 긍정적인 것은 명확한 경계. 나도 지키고 우리도 지키고 얘는 거리가 너무 있고 얘는 너무 미분화돼 있고 기출을 통해서 이 사례를 봤더니요. 이 사례 속의 가족들은 어떠한 경계를 가지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제휴, 가족 구성원 체계 내에서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서로 협력하는 것을 긍정적인 제휴, 서로 대항하는 것을 부정적인 제휴라고 합니다. 자, 권력이라고 하면요. 각각의 가족 구성원이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향력, 절대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네 번째, 경험적 가족치료 사티어입니다. 역시 기출된 이론이에요. 자, 감정 표현에 중점을 두고 가족들이 서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상호간에 반응하고 어떻게 자신만의 고유한 의사소통과 행동 방식의 패턴을 형성하는지를 주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담자를 이해하는 태도, 내담자가 자신의 존재와 잠재력을 통찰하며 진정한 참 자기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자, 궁극적인 목적은 자아 존중감 증진, 자기 가치를 느끼고 개인적으로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자, 주요 개념의 자아 존중감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 그리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이 모습, 가족 규칙, 인간의 내적 경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자, 기출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사례를 보여주면서 자, 이 사례 속의 가족은 어떤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요. 자기, 타인,
상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설명해야죠. 주요 개념 볼게요.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은 에너지의 자원이 되는데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를 느낄 때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에너지가 조화롭고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 현재 주어진 상황을 더욱더 창조적으로 현실에 맞게 잘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아 존중감 개념에는 자기, 타인, 상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애착, 사랑, 신뢰, 존중을 통해 갖게 되는 자신에 대한 가치, 자신의 유일성. 자기. 타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며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것으로 타인과의 동질성, 이질성, 상호작용에 대한 것. 그리고 상황, 주어진 상황, 여건이나 맥락을 얘기합니다. 자기, 타인, 그리고 상황. 자, 역기능적 소통, 회유형, 자신의 내적 감정 상태보다 타인과의 상황이 더 중요하다. 타인의 포인트 맞춰주셔야죠.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의 욕구에 먼저 반응을 합니다. 비난형, 회유형과는 반대로 자기 자신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포인트를 맞춰주셔야 돼요. 타인이나 상황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자기가 더 중요해요. 초이성형, 자신과 타인을 모두 무시하고 상황을 중시합니다. 상황의 포인트. 문제 해결 능력은 뛰어나나 나와 남이 모두 불행해 줄 수 있어요. 산만형, 자신도 타인도 상황도 모두 무시합니다. 심리적 접촉이 어렵고 유머와 창의성이 뛰어나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일치형, 의사소통의 내용과 내적 감정이 일치하는 유형.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타인, 자기, 상황. 이렇게 포인트를 두시면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치료. 합리적 규칙은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비합리적 규칙은 낮은 자아 존중감을 형성시키고 인간의 내적 경험, 대처 방식은 어떤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서 내담자가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어떤 대처 유형과 방어 기제들을 활용했는가를 탐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적 경험. 자, 전략적 가족치료.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개념들은 좀 알고 가야 돼요. 전략적 가족치료. 가족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다. 포인트 여기 있어요. 전략적 가족치료. 해결에 필요한 전략을 찾아내는 건데 치료 목표가 현재 문제와 직결된다.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 전략적 가족치료입니다. 가족치료가 문제 해결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치료 제2의 의사소통 치료라고 불러요. 문제가 뭐가 있을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보다는 해결하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전략적 치료자는 개인이 변화하면서 생기는 충돌이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부분에 더 주력을 하게 돼요. 문제와 직결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전략의 포인트를 맞추는 것. 자, 전략적 가족치료의 목표는 현존하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전략적 가족 치료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볍게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인지행동적 가족 치료예요. 인지행동주의적 가족 치료는 가족 문제 행동 치료 이론과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치료의 목표, 현재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제거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은 증가시키고 가족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의 학습을 목표로 합니다. 전략은 가족의 기능보다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전략 가족 치료를 기반으로 생긴 모델입니다. 자, 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의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병리적인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문제를 강조하기보다는 전략에 더 포인트를 맞춘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는 목적 지향적 모델이라고 불릴 정도로 목적을 강조하는데 해결 중심 모델은 문제보다 가족이 적용해왔던 혹은 적용 가능한 해결에 더욱더 초점을 맞춘다. 얘는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너무 많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 파악보다는 가족이 원하는 해결에 초점을 두고 가족을 도울 겁니다.
치료를 통해 가족이 기대하는 미래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고 봤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가족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할 것이다. 자, 치료의 목표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책이 문제예요. 새로운 이야기를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차적으로 가족의 견해를 중요시하고 인간관계에서는 분명한 원인과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 그리고 해결,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어떤 해결 방안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원하는 해결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방안과 새로운 행동 유형을 만드는 것에 집중합니다. 자, 진정한 치료적 관계는 치료자가 가족에게 협력할 때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치료자가 주도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호적인 대화를 통해서 대상자가 자신의 미래의 삶을 새롭게 구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야기 가족 치료. 화이트 앱스턴.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와 설명이 자신들의 경험을 구성하고 행동을 결정한다. 내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말한 스토리대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이야기 가족 치료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창조할 수 있고 이 창조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미래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목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대상자가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선택의 폭을 넓게 가지도록 하는 것을 얘기해요. 치료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이상의 것이고 대상자로 하여금 과거를 재조명하고 미래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쓰도록 돕는 것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창조한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걸 얘기해요. 자, 가족 치료까지 얘기를 모두 다 끝냈습니다. 가족 치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인지 치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잘 정리하셔서 항상 사례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정신간혹 처음부터 지금까지 봤어요.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 그죠? 정신간호학, 제가 계속 기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것은 꼭 사례로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문제를 다 주고 나서 단순한 문제,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념을 묻는 거, 그런 문제보다는 그 개념을 사례 속에 적용시켜서 원하는 바대로 답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내가 개념을 다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례 속에서 적용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리고 사례에 적용하려면 정말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하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무조건 사례 속에서 적용한 연습하기, 무조건 연습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찾을 수 있는 사례들 모두 다 꺼내세요. 그거 다 꺼내서 연습하시고, 그리고 정신간호학에서 나오는 이 장애들은 다 DSM-5라고 하는 진단 기준이 있죠. DSM-5에서 나오는 진단 기준이 있다고요. 이 진단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 해결되는 것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단 기준들도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만치 않은 과목입니다. 어려운 과목이에요. 출제 빈도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러니 항상 꼼꼼하게 공부하시되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반복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례 놓치지 마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